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DJ 셀리입니다. 오늘은 먼 나라인 니제르에서 24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김성우님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 먼 타지에서 어떻게 이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내주실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그날의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저 김성우입니다. 제 나이 61살.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형, 영호 형은 평생 인천의 한 공단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주 7일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죠. 돈은 좀 벌었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형도 저도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니 세상에 남은 건 달랑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지독한 피로감이 육신을 넘어 인생을 짓눌렀어요. 돈은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형이랑 늦은 밤 TV를 보고 있었는데 낯선 나라 니제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거기선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전체 결혼의 35에서 40%가 일부다처제고 심지어 사명까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더군요. 이슬람 율법 기반이라는데 저희는 그 순간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죠. 야, 성우야, 저기 우리 저런 데 가서 살아볼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았지만 저희 형제에게는 꿈만 같은 희망이었죠. 무모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죠. 음식점 운영으로 다져진 끈기와 실행력이랄까요? 그때부터 저희의 니제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니제르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할 정도였죠. 덥다는 말에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미리 적응해 보려 애썼고 평생 향신료라곤 김치찌개에 넣는 고춧가루밖에 모르던 우리가 니제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위장을 단련했죠.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형세였지만 현지 금주 문화에 적응하려고 독하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니제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요. 니제르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 낯선 냄새, 그리고 통하지 않는 언어는 저희를 외톨이로 만들 뻔했죠. 도착 후 급하게 구한 통역 겸 운전기사 아민도라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름처럼 성실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민도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 나타난 겁니다. 저희 돈을 가지고 멋대로 쓴 흔적까지 보이더군요. 형이 길길이 날뛰었죠. 이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당장 해고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들 저희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며 오히려 저희를 배척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문화 차이구나. 우리가 너무 한국식으로 생각했구나. 그제야 비로소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닌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화부터 의복, 이슬람 기도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니 현지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죠.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또 음식점 했던 경험은 여기서도 빛을 발하더군요. 현지 음식을 빠르게 배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을 보이던 마을 사람들도 저희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랑 저, 물론 티격태격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형이 답답해하며 성호야, 좀 움직여봐. 답답해 죽겠네.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학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현지 여성들 중 마음이 따뜻하고 저희를 이해해주는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맞이했죠.
결혼을 할 때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편이 신부에게 마흐르라고 하는 신부 선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고 평생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표였죠. 마을 잔칫날 형이 제게 어깨 동무하며 씩 웃더군요. 야, 이제 내 차례인가? 이젠 형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형도 저도 각각 4명씩 총 8명의 아내를 맞이하며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가족,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매일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10명이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8명의 아내들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화, 다른 생각, 게다가 일부다처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들이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아내들이 제게 찾아와 불만을 토로했죠. 남편, 왜 누구는 매주 시장에 가는데 저는 안 가요? 저희가 이슬람 일부다처제의 엄격한 시간 배분, 재산 배분, 자녀 우선순위 같은 세세한 규칙들을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남편이 모든 아내를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외국인 남편인 저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니 내부 싸움이 터질 수밖에요. 집안이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만 살던 집에 10명이 넘는 식구가 함께 살려니 저희 형제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저희가 어렵게 일군 보물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다시 배우는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들 각각에게 직접 찾아가 좋아, 이건 우리가 함께 정하자. 네 목소리도 중요해 라고 말하며 거주 공간, 시간 배분, 자녀 교육 방식을 공청회처럼 듣고 문서화했습니다. 마을 원로께 찾아가 저희 아내들이 서로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쭙기도 했죠. 그분은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서열 대신 각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 조화를 이루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배우며 우리는 가족 내 헌법을 만들고 형과 제가 함께 서명했습니다. 아내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들으며 조정했고 서열 문화 대신 공동체 회의식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형과 저의 역할도 명확히 나눴습니다. 제가 형은 너무 숫자만 따져. 여긴 그게 아니야. 하며 형은 그럼 너는 감정족을 맡아. 나는 그걸 지킬 방법을 만들게. 라며 흔쾌히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형은 가게와 자금, 외부 관계를 담당하며 마을 원로나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했고 저는 자녀 교육과 아내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감정적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수용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 수업과 하우사어 회화를 함께 배웠고 매주 금요일에는 모스크를,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며 종교 공동체에 스스로 소속되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형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 신용을 하며 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려면 배워야지. 그냥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함께하며 익혔던 운영 노하우와 공단 사람들을 통해 배웠던 다양한 기술들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 운영의 지혜를 가족 운영에 적용했고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마을 학교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하고 공동 우물을 정비하며 구호 식량 분배 같은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아내 중 한 명이 주도하도록 하고 저희 형제는 뒤에서 지원자 역할을 했죠. 점점 마을 사람들이 요즘은 그들이 마을 일부터 먼저 챙긴다더라며 저희를 돈 많은 이상한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희 형제는 물론 8명의 아내들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내들의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으로 인해 저희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과거 한국에서의 사회적 고립감과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새로운 대가족과 현지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형제관계 역시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의 기둥으로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현명하게 이뤄냈습니다. 절정의 위기를 극복한 후 저희 대가족의 삶은 놀랍도록 안정되고 조화로웠습니다.
가족 내 헌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은 일상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었고,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과도 매우 친해졌습니다. 쉬는 때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니제르에서 다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매일 남는 음식들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동네에서도 이미지가 더욱 좋아졌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음식점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저희는 기꺼이 가진 노하우를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두 형제는 은퇴 후의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8명의 아내들과 함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관계의 풍요로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니제르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완전히 뿌리 내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형 김영호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를 보낼 때 온 동네가 슬픔에 잠겨 함께 울어주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요. 형의 장례식은 수많은 현지인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떠났지만 우리의 대가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아내들은 저의 가족들과 그대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더 태어나 현재 저희 가족은 무려 24명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북적이는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들의 정겨운 대화소리, 그리고 고단함보다 행복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지독한 피로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사람도 용기를 내어 꿈꿔왔던 것을 시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삶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형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니제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가족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